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석이조 한국사 김병헌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제1강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약 75강 정도의 한국사를 강의할 겁니다. 분량이 상당히 많고 또 중간중간 외워야 할 부분도 있고 또 헷갈리는 부분들도 많고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제 강의를 차근차근 따라오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제 강의 특징은 다른 강의하고 다르게 한자를 많이 씁니다. 한자 좀 유식한 척 하려고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한국사는 기본적으로 제1차 텍스트, 제1차 사료가 모두 한자입니다. 고려사, 그 다음에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이 대표적인 이런 역사서만 보더라도 한글 한 글자도 없죠. 그 모든 역사서를 역사가들이 연구해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글로 된 교과서를 만들고 학습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은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전부 한자에서 출발했고 또 겉으로는 한글로 써놨지만 속은 실상은 전부 한자죠. 그러니까 한자를 알아야 한자로 설명해야 제대로 이해가 되고 한자로 설명을 한 것을 공부해야 정확하게 이해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기억이 아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는 자막에는 PPT는 전부 한글로 나갑니다. 한글로 나가지만 한자로 써서 설명을 할 겁니다. 아마 도움이 상당히 될 겁니다. 그리고 제 강의 전체를 완강하신 분들은 끝날 때쯤 되면 스스로가 아마 한자 실력 상당히 늘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제 강의는 일석이조 한국사입니다. 한국사 공부도 하면서 그 안에 나오는 용어들 이런 것을 같이 공부하면서 한자도 같이 익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 공부 따로 하지 않아도 상당한 한자 실력이 늘어나니까 기대 가지시고 자 갑니다. 자, 선사시대는 이미 다 알다시피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그리고 초기 철기 시대로 가죠. 자, 먼저 이러한 구석기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선사시대의 의미부터 조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앞에 역사의 의미라든가 이런 게 다 한 강좌 정도 있는데 시험 잘 안 나오니까 여기서 잠깐만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사시대의 의미. 먼저 선사라는 뜻을 한번 볼까요? 선사. 좀 한자를 좀 멋있게 쓰려고 그럽니다. 선사, 사보다 앞섰다는 뜻이죠. 이 사는 보통 한자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작게는 한두 가지, 많게는 7, 8가지, 10가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사가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가.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을 사가라 그러죠. 그 다음에 사관이 있습니다. 춘축, 역사를 정리하는 관리, 사관이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사마천의 사기를 줄여서 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기, 사가, 사관, 사기 이렇게. 그런가 하면 이 사자 하나가 독립적으로 또 관리라는 의미를 씁니다. 관리. 자, 보죠. 이렇게 사. 자, 어사가 있죠. 어사. 임금이 직접 지시하는 관리죠. 고려시대 가면 어사되어 있죠. 조선시대 가면 또 뭐가 있죠? 조선시대 가면은 암행어사가 있죠. 이런처럼 이 사는 임금, 국왕이, 최고 권력자가 직접 관리하는, 지시하는 그런 관리가 바로 어사입니다. 어사.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강의를 보다 보면 이 사에 기록할 사, 기록하다라는 뜻으로 설명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 그래도 이 사에는 가장 많은 것은 역시 역사라는 뜻이죠. 역사. 역사라는 뜻이 역시 가장 많습니다. 자, 이 역사는 또 우리 한국사에서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죠. 역사는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한다. 이건 일단 지우고. 역사는 하나는 사실로서의 역사, 사실로서의 역사를 읽고 또 하나는 뭡니까?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죠.
자, 사실로서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까지 일어났던, 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이야기하죠. 거기는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거나 이런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죠. 제가 지금 여기서 강의를 하는 거나 여러분께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거나 수강하시는 거나 다 사실로서의 역사죠. 그런데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이 사실로서의 역사를 바탕으로 역사가가 선별하고, 중요한 것은 자기가 판단할 때, 역사가마다의 주관적인 판단이겠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별해내고 또 그것을 재구성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 즉 사실로서의 역사가 이렇게 기록된 역사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록으로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공부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가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죠. 그건 뭡니까? 이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가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바로 문자가 있어야 된다. 문자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문자가 발명돼서 사실로서의 역사를 기록한 이후를 흔히 역사시대라 그러고, 그리고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에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은 시대, 그 시기를 바로 선사라고 합니다. 즉 선사라는 것은 기록 이전의 시대를 이야기한다. 선사시대는. 그렇다면, 자,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을 보면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생활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할 수 있지만, 기록이 없는 시대는 여러모로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기록이 없는 시대를 살았던 선사시대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들은 생활 과정에서 뭔가를 남겨놨겠죠. 예, 남겨놨을 겁니다. 남겨놨을 겁니다. 그 남겨놓은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물건이 있겠죠. 물건 있고 그 다음에 자취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선사시대는 유물과 유적이 남아있을 것이다. 따라서 선사시대를 공부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 유물과 유적을 알면 된다. 이 말이죠. 또 역사가들은 선사시대에 대해서 이 유물과 유적을 연구하기 때문에 선사시대는 유물과 유적이 그 연구 대상이고, 우리가 공부하는 한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유물과 유적, 특히 유물을 많이 알아둬야 됩니다. 선사시대는 유물만 제대로 알면 거의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선사시대를 이제 어떤 식으로 구분하는지 시대 구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가장 오래된 것이 역시 구석기 시대죠. 약 70만 전에 이 한반도에서는 구석기 시대가 시작됩니다. 구석기 시대를 70만 년 전으로 산정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것은 단양에 있는 금굴입니다. 단양 금굴에서나 금굴 유적지를 통해서 70만 년 전부터 시작됐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으며, 그리고 신석기 시대는 서기전 약 8,000년, BC 8,000년부터, 자, 신석기 시대를 서기전 8,000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 유적은 제주도 한경면 고산리 유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청동기 시대는 약 2,000년 전부터, 그리고 초기 철기 시대는 약 500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구석기와 신석기 사이에 여기에 중석기라고 또 학설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죠. 또 상당히 또 중석기에 대한 학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확고하게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서는 중석기가 확고하게 학설로 정립된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그냥 슬쩍 언급만 하고 가도록 하죠.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 한반도에는 청동기 시대인 BC 2333년에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들어섭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가장 오래된 구석기 시대로 갑니다. 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그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가 있겠고, 또 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의식주가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의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죠. 왜요? 이것은 생명을 유지해야 되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니까. 옷은 없어도 한동안은, 특히 혼자 있다면 옷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식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해놨을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발음상의 문제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발음상 때문에 의가 먼저 나올지 않을까. 따라서 이제 앞으로 그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초기철기 시대 뭐 뿐만 아니고 저 뒤로 가서도 역시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우선이니까 식생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 시대는 자연 상태에 있는 그대로,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자연 상태에서 먹을 것을 습득합니다. 수렵을 합니다. 수렵은 사냥한다는 뜻이겠죠. 수렵. 수렵은 사냥한다는 뜻입니다. 어로는 뭐죠? 고기 잡는 것. 이것도 사냥이죠. 따지고 보면은 어로. 어로도 사냥한다는 뜻. 어는 물고기 잡는 것. 엽인데 물고기 잡는 거 시골에서는 이렇게 하죠. 철렵이라고 그러죠. 시내에 가서 사냥하는 거 철렵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채집이 있습니다. 채집은 나무나 또는 식물의 열매를 따거나 또는 껍질을 벗기거나 뿌리를 캐서 먹는 그런 생활이죠. 따라서 구석기 시대는 자연 상태에 있는 것을 그대로 에서 습득하기 때문에 흔히 자연 경제라고 합니다. 뭐 여기 경제까지 이야기할 건 없겠죠. 용어를 정의하다 보니까 자연 경제라고 하지 그냥 자연에 있는 걸 그대로 먹고 산다 이 수준이죠. 그렇지만 뭔가가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뭔가가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를 사용합니다. 돌에서 떼어내서 손에 잡기 적당하게 만들어서 동물을 짐승을 이렇게 잡거나 또 뭐 잡은 것을 어떻게 요리하거나 그렇게 하겠죠. 자, 뗀석기입니다. 과거에는 이거를 타제석기라고 했습니다. 타제석기를 했다. 타제라는 것은 깨서 만든 거죠. 이게 더 정확한 용어죠. 한자는 한 글자 안에 내포된 뜻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자를 제대로 쓴다는 것은 그 용어의 개념을 더 명확하게 해줍니다. 아주 선명하게 해줍니다. 뗀석기 하면은 굉장히 좀 애매한 면이 있죠. 왜냐면은 바위 커다라는데 그게 한 모퉁이를 떼어내면 그게 뗀석기거든요. 사실 뗀돌이거든요. 뗀돌. 그걸로 만든 게 뗀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굳이 이렇게 한글로 바꿔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자를 많이 가르치면 되는데 한자 어렵다고. 예,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 뗀석기를 사용한 구석기 시대는 또 너무 시기가 길어서 세 시기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전기, 중기, 후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전기에는 주먹도끼와 집게와 같은 아주 단순한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하나의 도구로 여러 용도로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주먹도끼와 집게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연천 전곡리에서 발견된 주먹도끼인데 이 사진 유심히 봐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아주 잘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중기로 가면 굵게, 밀게, 찌르게, 자르게처럼 각각의 용도별로 세분화된 도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후기로 가면 이제 선배 찌르기와 같은 이음도구, 잔석기도 마찬가지 이음도구죠. 그런 이음도구가 나오는가 하면 흑요석기도 나옵니다. 선배 찌르기는 이렇게 생겼죠. 찌르기는 찌르기인데 이 부분이 선배입니다. 선배. 선배가 있는 찌르개라고 해서 선배 찌르개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무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에 꽁꽁꽁꽁 묶어주면 안 빠지도록 묶어주면 이게 선배 찌르개 작살이 되겠죠. 작살. 자, 그렇다면 이것은 찌르개는 찌른데 선배가 있어서 찌르개, 선배 찌르개 그리고 나무로 이렇게 손잡이를 연결해 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음도구라고 하죠. 그런가 하면 잔석기도 있습니다. 새석기라고도 합니다. 새석기. 간은
돌로 만든 도구. 자, 그릇 기자가 물건을 담는 그릇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주로 도구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석기 할 때는 돌로 만든 도구, 청동기 하면 청동으로 만든 도구, 이렇게 철기 하면 쇠로 만든 도구. 자, 이런 잔석기가 있습니다. 잔석기 이거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서 보면 한 1에서 1.5cm 아주 작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뭔가 연결을 했겠죠. 아니면 뭐 나무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 잔석기를 뭐 이렇게 연결하든가 이렇게 요 밑에 이렇게 숨었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 잡고 이렇게 치거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돌이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돌은 인장력이 없습니다. 인장력 제로입니다. 뭐 인장력 뭐 10이나 20이 아니라 제로입니다. 압축력은 엄청 강한데 인장력은 제로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돌은 살짝만 더 건드려도 부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과연 짐승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거 멧돼지 같은데 이거 찌르면 어림도 없죠. 들어가지 않습니다. 멧돼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화살 촉이니 뭐니 사용했다 그러는데 물론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사람 몸에도 잘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쇠를 해가지고 그렇게 갈았을 때 들어갈지 몰라도 아무튼 그렇다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잔석기도 사용했고 그 다음에 또 흑요석기가 있습니다. 흑요석이라는 것은 흑요석이라는 검은색이겠죠 일단? 예, 검은색입니다. 그 다음에 요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할 때 요자 빛날 요자입니다. 그리고 돌석자입니다. 까만 돌인데 색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돌이 바로 흑요석입니다. 근데 이 흑요석이라는 것은 화산지대에서 용암이 급격히 분출해서 내려오다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생성된 유리질 암석입니다. 유리질 암석. 그러다 보니까 유리질 암석이다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겠죠. 근데 색깔은 검은색입니다. 또 이것은 깨트리면 유리질이다 보니까 깨진 부분이 아주 날카로워서 짐승이 가죽을 벗기거나 또는 뭐 고기를 자르거나 이런 것이 가능했던 그런데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용암지대에서 흘러나오다 보니까 백두산과 같은 화산지대에 가까이 있고 저 남쪽의 바닷가에는 화산지대가 아닌 데는 아마 일본에서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죠. 이러한 흑요석기도 있더라는 것. 이것이 바로 흑요석입니다. 이러한 도구를 사용한 구석기인들은 또 어디에서 살았을까? 일단 주거는 날씨가 추우면 이제 동굴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동굴이라든가 또는 더우면 바위 그늘 밑에 숨고 또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은 물가에 이렇게 막집을 짓고 생활을 했겠죠. 그러한 자취들이 기둥자리라든가 담자리, 불뗀자리 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막집에서는 한 서너 명 정도, 또 큰 것은 한 10명 정도 이렇게 거처하기도 하고 이런 데서 보면 이때 구석기들은 불도 사용했을 테고 당연히 언어 소통이 됐겠죠. 말도 언어도 사용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족 단위로 이제 이동 생활을 합니다. 이동 생활을 할 때 일단 그 자연 상태에서 먹을 것을 구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면 다른 데로 가야 되겠죠. 또 어느 한 군데 있었는데 엄청 추워, 너무 추워. 좀 더 따뜻한 데로 이동해야 되겠죠. 이동 생활을 하고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 가족 단위로 이제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겠죠. 그래야 안전할 수가 있으니까. 그 소규모 단위로 이동하다 보니까 소규모 단위로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결국은 특별한 지배자가 없고 그냥 그 중에 나이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아직은 계급이 분화되지 않는 평등 사회다라는 것. 자, 구석기 시대는 이렇게 오래돼서 남아있는 게 별로 없지만 또 특이하게도 장례 풍습을 알 수 있는 그런 유골이 남아있습니다. 흥수아이라서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몇몇 그 유골들이 발견됐는데 특히 이 흥수굴이라 그래서 김흥수라는 분이 광산업을 하는 그 굴에서 이러한 어린 아이의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키는 한 110에서 한 120 정도,
나이는 한 5, 6세 정도 되는 어린아이의 유골이 발견됐는데, 특이하게도 이 유골 주변에는 꽃가루도, 지금 워낙 오래됐으니까 꽃가루가 금방 눈에 보이는 건 아니겠지만 아주 정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꽃가루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도 장례 치를 때 꽃을 뿌리거나 이렇게 바치거나 했겠구나 라는 그런 추정이 가능한 장례 풍습을 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유골이 바로 이 흥수아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 자, 먼저 북쪽입니다. 훈추는 그냥 나중에 근현대에서 가서 한번 기억나시라고 써놨습니다. 자, 종성동관진에서는 1935년에 발굴을 했고, 그 다음에 웅기굴포리에서는 1963년, 그 다음에 덕천 승리산에서는 인골턱뼈가 발견됐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상원 검은모루에서는 동물뼈 하석이 발견됐고요. 그 다음 평양 역포구역에서는 인골 두개골 하석이 발견됐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사실상 유적지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가서 간혹 가다가 좀 애 먹어보라 하는 식으로 내는 건지 모르지만 좀 나오기도 합니다. 자, 남쪽입니다. 이제 북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남쪽이 중요하죠.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그 흥수아이가 발견됐죠. 그런가 하면은 공주 석장리는 남한 최초로 발굴된 구석기 유적지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한반도에 구석기 시대가 존재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시켜 주는 곳이 바로 이 공주 석장리입니다. 물론 저 위에 종성 동관진이 있었지만 그것은 그렇게 신뢰하지 않은 그런 유적지였는데, 이 공주 석장리가 발굴됨으로 해서 이 남한의 이 한반도에 확실히 구석기 시대가 존재했다고 입증시켜 줍니다. 자, 이것이 우리 한반도의 구석기 시대를 입증해 준 유적지라면 세계적으로 고고학계에서 아주 획기적인 장소가 바로 이 연천전곡리입니다. 연천전곡리는 아슐레안계 주목도끼라 그래서 여기가 인도입니다.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그러니까 유럽이라든가 아프리카 쪽, 아프리카나 유럽 쪽에는 이 아슐리안계 주목도끼가 사용됐고, 그 다음에 이쪽은 찌개 문화였는 찌개를 사용한 곳이었는데, 따라서 이쪽은 상대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우월하다는 주목도끼를 사용했고, 또 찌개를 사용한 쪽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그런 평가를 받죠. 그래서 인도를 중심으로 좌우측이 서로 다르다는 이원선이죠. 구석기 문화의 이원선,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모비우스라는 분인데, 그 이론에 따르면 이쪽에서는, 동아시아 쪽에서는 찌개만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주먹도끼가 나와서는 안 되는데, 이것이 연천전곡리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발굴됐고, 어떤 과정을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발견되느냐면은, 이때 동두천에서 근무하는 미군 병사 그렉 보인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동두천에 근무했는데 그 전에 미국에서 고고학을 전공한 학자였는데, 동두천에서 근무하다가 한탄강에 놀러가서 주변에 이렇게 지층을 보니까 자기가 배운 바에 의하면 그 지층이 분명히 구석기 시대 지층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렉 보인이 여기가 이 지층이 구석기 시대 지층이면 틀림없이 구석기 시대 유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만 나면 거기 가서 샅샅이 뒤집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주목도끼가 나온 거죠. 그걸 가지고 세계 그 사진도 찍고 이렇게 기록을 해서 유럽에, 프랑스에 있는 유명 고고학자에게 보내줬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고학자가 대한민국의 고미술 또는 고고학에 뛰어난 분을 소개해 줍니다. 내가 그쪽으로 대한민국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그대가 그 유물을 가지고, 그 돌을 가지고 고고학자를 한번 만나봐라 하고 소개해 준 분이 누구냐면은 산불이라 그럽니다. 김원영 박사입니다. 김원영 박사를 소개해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김원영 박사도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동아시아 쪽에서는 발견돼서는 안 되는 것이 여기에 발견됐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세계 고고학계에 그것을 이제 보고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발칵 뒤집혀지는 거죠. 이제 세계 고고학계에서. 왜? 이전까지는 모비우스 이론이 정설이었죠. 정설. 왼쪽은 주먹도끼, 오른쪽은 집게, 이렇게 정설이었는데, 주먹도끼가 발견돼서는 안 되는 오른쪽에서 이 주먹도끼가 나왔으니까 세계 고고학계에서는 발칵 뒤집혀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모비우스 이론은 이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겠죠. 그 정도로 유명한 곳이 여기 연천전공입니다. 세계 고고학계의 아주 성지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천전공리는 아슐리안계 주먹도끼가 발견됐다는 것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천 전말동굴에서는 인면 조각이라든가 서각, 서는 서각은 물소뿔을 서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양 금굴에서는 한반도 구석기 시대를 최고 70만 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한 곳, 그 다음에 단양 수양계도 있고, 여기서는 뼈에다가 이렇게 조각을 해놓은 것, 그런 것도 있고, 단양 상실의 암음은 바위 그늘입니다. 그 다음에 상실에서는 남한 최초로 인골이 발견됐다는 것. 여기 보면 이 지역의 구석기 유적이 아주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이 충북 지역이 석회암 지대라서 석회암 동굴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가 석회암 동굴이라면 제주도는 조금 다른 성격의 동굴이 있습니다. 에어랩에 있는 빌레못 동굴은 빌레라는 것은 돌인데, 빌레못 동굴은 여기가 석회암 동굴이라면 여기는 이제 용암 동굴이 되겠죠. 화산에서 용암이 분출해서 급격히 흘러내려오다가 중간에 턱 걸려서 이렇게 중간에 빈 공간이 생긴 거죠. 그 빈 공간이 생긴 곳이 바로 이 동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못 동굴에서는 황금뼈 화석도 발견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이거겠죠. 이것과 두 개. 여기도 있네요. 청원 두루봉 동굴. 이런 식으로 눈여겨 봐두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석기 시대는 이 정도로 살펴보고 이제 신석기 시대로 갑니다. 자, 구석기 시대는 자연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자연 상태에서 먹을 것을 구했다면, 신석기 시대는 조금 더 달라집니다.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식생활 살펴보죠. 먼저 농경을 실시합니다. 농경. 농경 생활을 합니다. 물론 아직 조라든가 피와 같은 작곡 수준, 반농사 수준에 그치긴 하지만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자연 경제였다면 이제는 생산 경제로 들어선 겁니다. 생산 경제로 들어섰기 때문에 식생활이 그만큼 안정이 됐다는 거죠. 그것은 신석기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발전이죠. 그런가 하면 또 이전에는 사냥을 해서 육식을 했는데, 고기를 먹었는데, 이제 집에서 직접 기릅니다. 목축을 합니다. 목축을 해서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죠. 사냥하러 막 애서 돌아다닐 거 없이 집에서 개라 또는 소나 돼지나 이런 걸 키워서, 물론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소, 돼지, 개 이게 맞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목축을 합니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는 도구가 이제 구석기 시대는 단순히 깨서 썼지만 이때는 이제 갈아서 예쁘게 만들어서 씁니다. 아주 맨질맨질하게 갈아서. 그래서 이 간석기를 과거에는 갈아서 만든 도구라 그래서 마제석기라고 했습니다. 마제석기라고 했습니다. 이 마제석기의 대표적인 것은 이렇게 갈판과 갈돌이 있습니다. 이 마제석기는 여기에 이 갈판과 갈돌에는 여기에 곡식, 알곡을 넣고 이렇게 문질러서 껍질을 벗기거나 또는 가루로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 먹겠죠. 그런가 하면 또 농경 굴지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괭이라든가 돌갱이, 돌삽, 돌보습과 같은 농기구죠.
굴지구는 땅을 파는 것을 굴지구라 그러죠. 굴지구. 이 구는 도구라는 뜻으로도 자주 나옵니다. 땅을 파는 도구, 땅을 일구는 도구, 이렇게 했죠. 농기구죠, 농기구. 이런 갈아서 만든 마제석기죠. 갈아서 만든 농기구도 사용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가락바퀴와 뼈바늘과 같은 것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고 또 그물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생활했다는 것. 이 가락바퀴라는 것은 바퀴, 이거는 지금 비스켓처럼 생긴 것은 바퀴죠. 동그란 바퀴인데 여기에 이제 저 구멍이 있는데 구멍에다 가락을 꽂는 거죠. 가락이라는 것은 가늘고 긴 모양의 긴 막대 모양의 물건을 이제 가락이라 그러죠. 대표적인 게 젓가락이죠. 그 다음에 숟가락도 있고 손가락 그 다음에 엿가락, 뭐 가락국수 이렇게 가늘고 긴 걸 그 바퀴에다 꽂아서 그것을 회전력으로 이용해서 실을 뽑아내는 것을 바로 가락바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락바퀴는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모양의 페루라든가 또는 저 아마존과 같은 그런 지역에는 지금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방송에서 내보낸 다큐멘터리 프로에서 이게 나온 건데, 이 여자가 이렇게 돌려서 양털을 가지고 착착 뽑아내서 회전력을 이용해서 실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뽑아냅니다. 이게 이름이 뿌시카입니다. 뿌시카.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렇게 양중에 흰 색깔도 있지만 이렇게 갈색으로 된 거,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제 뽑아냅니다. 이거는 그냥 연출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찍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자, 그런데 신석기 시대는 이러한 도구, 즉 간석기와 이러한 뼈바늘, 가락바퀴 이런 것을 사용했는가 하면 또 다른 도구가 등장하죠. 신석기 시대는 농경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곡식이 생산되는 곡식을 저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장하는 도구인 토기가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덧무늬 토기, 그 다음에 이른 민무늬 토기. 이른 민무늬 토기는 이른이라는 붙었죠. 민무늬 토기인데 민은 없다라는 뜻이죠. 문은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문자는 문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아주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문토기, 무늬가 없는 토기. 그런데 이 무문토기는 청동기 시대에 등장하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는 이른이라는 뜻을 붙입니다. 이른, 이른은 원시 무문토기, 원시 무문토기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신석기 시대 토기로서는 뭐니 해도 결국은 이 빗살무늬 토기죠. 빗살무늬 토기. 이 빗살무늬 토기가 아주 시험에도 잘 등장하고 워낙 또 눈에 익숙하고 그렇죠. 특징은 밑에가 뾰족합니다. 근데 왜 여기 구멍이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러한 토기가 있다는 거. 근데 이 빗살이라는 것은 머리 빗는 빗이죠. 무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걸 빗이라는 뜻의 절자를 쓰고 줄문토기라고 했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에 이런 토기가 있고 이제 신석기 시대의 주거를 좀 살펴보죠. 신석기 시대는 반지하 형태의 움집에서 생활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발굴해 보니까 그렇죠. 움집인데 원형 또는 모서리가 둥근 방형. 방형이라는 것은 사각형을 이야기하겠죠. 방형.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양지경리 움집터. 그 다음에 여기는 서울 암사동 움집터. 이렇게 둥글거나 모서리가 둥근 방형의 움집, 반지하 움집입니다. 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파서. 자, 여기에 위에 또 이렇게 그럴듯합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출입문이 있겠죠? 출입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치사와 난방을 위한 화덕이 요 가운데에 있습니다. 가운데.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주황이 치사, 밥에 먹고, 그 다음에 겨울 추울 때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화덕을 가운데 설치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저장 구덩이가 있습니다. 출입문에 뭔가를 저장하기 위해서 여기에 또 이렇게 구덩이를 팝니다. 이 저장 구덩이가 있었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신석기 시대의 주거입니다. 이제 신석기 시대의 사회를 살펴보죠. 신석기 시대는 이 농경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군데 정착할 수밖에 없겠죠. 왜?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수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동안 이동해서는 안 되죠. 근데 원래 농사를 지어보니까 아주 농사가 잘 돼. 그리고 농산물이 많아서 먹고 사는데 아주 편안해. 그러면 단대로 다른 데 이동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정착 생활을 합니다. 정착 생활은 곧 농경 생활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정착 생활. 강가나 해안가 같은데 시족 단위로 해서 부족을 이루고 정착 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평등사회죠. 계급이 아직 분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는 원시적이기는 하지만 신앙이 출현하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애니미즘은 있습니다. 애니미즘을 흔히 정령신앙이라고 그러죠. 정령신앙이라고 합니다. 정령 복잡하죠. 정령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령신앙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 정령이 그게 또 무슨 뜻이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한자를 알아야 정령이 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령, 이거 신령할 때 영자는 뭐 그런 데로 이해가 되는데 정자는 또 뭐야? 이렇게 되겠죠. 이 정자는 쌀눈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세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세할 정자죠. 근데 이것은 또 무슨 뜻으로 쓰이냐면 혼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혼이라는 것은 넋이라는 뜻이죠. 넋. 그러면 이렇게 하면 혼령이 되죠. 혼령. 그리고 이렇게 하면 영혼이 됩니다. 그래서 애니미즘은 정령신앙이면서 영혼신앙이라는 거죠. 이것은 자연물에 태양이라든가 달이라든가 뭐 강이라든가 산이라든가 큰 나무라든가 뭐 이런데 큰 바위라든가 이 바위 이런 자연물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연물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혼신앙, 즉 애니미즘입니다. 그 자연물에 그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서 경배를 갖는 경배심을 경배 대상을 삼는가 하면 동물, 움직이는 동물을 경배심을 삼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인 것이 곰 토테미즘. 그리고 현재도 있죠. 코끼리, 또는 원숭이, 뱀, 이렇게 소, 이런 동물을 숭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것이 바로 토테미즘. 그런가 하면 또 절대자인 신과 나약한 인간 사이의 메신저로 중간자 역할로서 무당이 개입되는, 무당을 통해서 신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그것은 바로 샤머니즘입니다. 그것은 즉 무속신앙입니다. 그 무속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 신령영자 안에 이 마지막에 있는 이것이 바로 무당 문자입니다. 무당 문자, 무당 이렇게 이것이 바로 무당이라는 뜻입니다. 애니미즘은 영혼신앙, 그 다음에 토테미즘은 동물숭배, 이것은 무당. 그런가 하면 또 조상숭배 신앙도 있습니다. 왜? 인간도 죽으면 육신은 썩었지만 영혼은 살아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조상들을 숭배하는 거죠. 그러한 신앙들이 바로 신석기 시대에 이미 출현했다는 것. 또 이제는 신석기 시대 예술도 살펴볼까요? 조개 껍데기 가면이 있습니다. 자, 조개 껍데기 가면, 이거는 그 박물관에서 가서 보면, 조개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한반도에서 나오는 조개는, 한반도 주변 바다에서 나오는 조개는 작죠, 대체적으로. 손 하나 정도, 이렇게 정도 되죠. 키조개는 엄청 크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그렇게 큰 게 아니죠. 자, 그런 조개, 주먹만한 조개에 이렇게 구멍을 뚫고 나서 얼굴 가면처럼 만들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건 가면이 아니죠. 조개 껍데기 가면이 아니라 가면 모양의 조개 껍데기죠. 그런가 하면 칠해거리도 있습니다. 칠해는 거칠해, 또 인사칠해처럼 이렇게 겉으로 꾸미는 것을 칠해라 그러죠. 칠해거리는 다른 말로 장신구입니다. 장신구. 즉 몸을 꾸미는 도구가 장신구입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신석기 시대 유적을 한번 살펴보죠. 신석기 시대는 저 평양 남경에서는 탄화된 좁쌀, 비쌀무늬 토기가 발견되고, 그 다음에 서울 암사동에서는 비쌀무늬 토기와 신석기 시대의 움집터가 발견됩니다. 그런가 하면 제주 환경 고산리에는 중요하죠. 이 지역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나올 수 있고 나오기도 했고, 자, 여기서 발견된 이런 민무늬 토기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를 서기전 8,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그런 유적지가 바로 제주 환경 고산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8,000년 전까지 산정 근거한 거고, 그 다음에 부산 동삼동에는 그 유명한 폐총이 있죠. 폐총이 있습니다. 폐총이라는 것은, 폐는 조개라는 뜻이죠. 총은 뭡니까? 무덤이란. 폐총, 조개 무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폐각 예술, 여기 조개 껍데기 예술이죠. 조개 껍데기를 쓰면 너무 길어서 그냥 폐각이라 했죠. 껍데기는 한자로 이렇게 쓰죠. 폐각. 어렵습니까? 어렵죠. 잘 쓰지 않는 글자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경로에서 우리가 공부한 중에 이 각자를 많이 씁니다. 아주 많이 씁니다. 한자로는 보기가 굉장히 생소하지만은 하나의 용어를 쓰면 생소하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갑각류입니다. 갑각류. 생소하지 않죠? 많이 듣던 겁니다. 그러니까 껍데기가 딱딱한 그런 종류가 바로 갑각류가 되겠죠. 그런가 하면 여기서는 덧무늬 토기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 동삼동은 태종대에서 바로 옆에 있는데, 태종대는 놀러 많이 가지만 이 동삼동은 잘 가지 않죠. 그런가 하면은 양양 오산리에서는 이런 민무늬 토기와 덧무늬 토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면 신석기는 끝났고, 이제 청동기 시대로 갑니다. 청동기 시대. 자, 마찬가지 식생활입니다. 신석기 시대는 농경을 시작했죠. 구석기 시대는 자연 상태에서 먹을 것을 구했지만, 신석기 시대는 이제 생산을 합니다. 농경을 해서 농산물을 생산을 하죠. 그렇지만 그때는 작곡 수준이었죠. 조나 수수와 같은 작곡. 그런데 이때 오면 이제 벼농사를 시작합니다. 뭐 전반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벼농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발전이죠. 왜? 이 벼라는 것은 쌀을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열량이 상당히 높죠. 맛도 좋고. 그래서 벼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청동기 시대입니다. 이 시기는. 청동기라는 것은 이게 청자가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청동기라는 것은 아마도 이제 불을 사용하다 보니까 돌 같은 걸 옆에 놔놓고 불을 뗐는데 불이 너무 세서 돌 속에 있던 구리 같은 게 녹아내려서 그런 식으로 해서 발견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청동기입니다. 이 청동기는 금속류죠. 금속류. 그 전에 계속 돌만 쓰다가 이 청동기를 보니까 이것은 완전 보물이죠, 보물. 그래서 이것은 금속류인데, 이전에 돌이 아니라 이제 금속이라는 금속류인데, 처음에 이 청동기가 발견됐을 때, 청동기 시대에 이 청동기라는 것은 아마도 귀금속이었을 것이다. 귀금속이다. 지금의 다이아몬드라든가 금 같은 그런 귀금속이었을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것을 가지고 농사 짓는데 쓸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가 되지만 일상생활에서 농사를 짓거나 이러한 일상생활에서는 대부분 다 아직 간석기가 사용됩니다. 그 간석기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반달 돌칼입니다. 반달 돌칼만 사용됐다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신석기 시대에 사용하던 그 농경 굴지구 뭐 이런 거 다 사용하면서 청동기 시대에 등장하는 이 간석기가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 유물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겼는데 구멍이 두 개 있는데 여기다 이제 끈을 연결해서 손가락을 끼고 뭐 벼이삭을 이렇게 수확한다든가 또는 수확해온 것을 놓고 이렇게 알곡을 훑어내는 그런 데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반달돌칼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청동기 시대에 이 돌칼을 해서 석기가 나오면 헷갈리기 쉬우니까 시험에 나옵니다. 헷갈리기 쉬우니까. 그리고 청동기 시대니까 당연히 청동 제품이 나와야 되겠죠. 비파형 동검이 있습니다. 자, 비파형 동검은 동검인데 동으로 만든 검이죠. 그러니까 검이기 때문에 뭔가 살상용으로 썼을 것 같은데 이걸 자세히 보면 전혀 살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정말 멋있게 디자인한 겁니다. 보면 하나 꼭 갖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래서 그리고 이 밑에 이 부분이 선배 부분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런 걸 보면 과연 이걸 가지고 무기를 썼을까? 무기를 쓴다면은 정말 살기가 느껴지는 이렇게 길쭉하게 해서 살기가 느껴지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돼야 뭔가 살기가 느껴지지. 이건 전혀 살기가 안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만큼 길게 박아서 이렇게 묶어줘야 이렇게 빠지지도 않을 텐데 이건 뭐 짧아서 살짝만 건드려도 빠져버릴 것 같은. 아무튼 이런 비파형 동검이 있는가 하면 또 거친 무늬 거울이 있습니다. 청동 거울이죠. 거울인데 이거는 뒷면이죠.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꼭지가 이 두 개 있죠. 꼭지가 책상 앞에 있는 작은 액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 뒷면이죠. 뒷면. 그리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광택을 내면 반짝반짝 빛나겠죠. 이게 청동 거울입니다. 거친 무늬 거울이란 것은 청동기 시대 말고 철기 시대로 가면 잔무늬 거울이 나옵니다. 그 무늬와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거칠다는 의미죠. 그런가 하면 또 팔주령이 있습니다. 팔주령은 8개의 구슬이 있는 거죠. 구슬 있는 방울을 팔주령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자세히 보면 이건 무기로 사용된 것보다도 이건 주로 지배자들이, 최고 지배자들이 아마도 또는 종교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이 의식용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예. 의식용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것을 바로 뭐라 그럽니까? 의기라고 하죠. 의기. 그래서 이런 청동검이라든가 비파형 동검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동거울, 팔주령은 아마 팔주령만 있는 게 아니죠. 또 구슬이 2개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의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대구가 있습니다. 대구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죠. 남자들 허리띠에 있는 버클을 이야기하죠. 대구입니다. 띠의 골입니다. 대구. 호랑이처럼 생겼으면 호형대구, 말처럼 생겼으면 마형대구. 그리고 또 이런 거푸집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도끼죠. 도끼. 이것은 선형, 선이라는 것은 부채죠. 형은 모양이고 동은 선형, 동부. 부자가 바로 도끼 부자죠. 그래서 부채꼴 모양의 청동 도끼가 바로 이 천연 동부인데 이것은 이 도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거푸집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때 청동기 시대 때 이러한 선형 동부를 만들기 위해서 거푸집을 사용했다는 것. 자, 비파형 동부면 거푸집이 없죠. 근데 여기는 거푸집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청동기 시대도 청동기 시대는 거푸집을 사용하여서 도구를 제작했다. 이런 서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서술이 시험에 나옵니다. 따라서 이거 여기서는 도끼도 도끼지만 이 거푸집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농경문 청동기가 있습니다. 농경문 청동기는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가로 한 12cm, 7.5cm, 두께는 한 1.5mm 정도 아주 작은 것인데 이 발굴 장소가 출처불명입니다. 출처. 굳이 출처를 밝히자면 대전에 있는 고물상입니다. 고물상에 이게 그냥 세부치로 돌아다니던 것을 골동품 수집가에 손을 거쳐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갔는데 이것이 여러모로 조사를 해보니까 청동기 시대 유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유물의 안에는 자세히 보면은 농사 짓는 모양, 그러니까 농경문이죠. 농경하는 무늬가 새겨진 청동기다 말이죠. 농경문.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죠.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여기는 오른쪽 보면 여기 이게 밭이죠. 삽질하고 여기는 괭이질하고 여기는 뭔가 쟁기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뒷면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술 한 병 놔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러한 농사 짓는 모습이 새겨진 청동기, 이것이 농경문 청동기. 이건 청동기 시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으로 청동기 시대는 신석기 시대에 시작한 토기가 또 계속 제작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민무늬토기입니다. 신석기 시대는 이런 민무늬토기, 청동기 시대는 민무늬토기. 그 민무늬토기 중에는 미송리식 토기와 부여 송국리식 토기가 있죠. 미송리식 토기는 이렇게 생겼죠. 중요한 것은 손잡이가 있습니다. 아주 구분하기가 쉽고 때문에 이것은 시험에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이 토기는. 그러니까 이 토기 사진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부여 송국리식 토기였습니다. 김장무처럼 생겼죠. 근데 중요한 것은 민무늬 토기와 미송리식 토기, 부여 송국리식 토기가 따로가 아니라 부여 미송리식 토기와 송국리식 토기가 바로 민무늬 토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는 미송리식 토기와 부여 송국리식 토기와 같은 민무늬 토기가 제작됐다 또는 사용됐다 이렇게 서술을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덧띠 무늬 토기도 있습니다. 아랫부분이 민무늬인데 여기는 덧띠 무늬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색깔은 붉지만 결국 붉은 색깔이지만 여기는 무늬는 없습니다. 무늬라는 것은 이렇게 빗살무늬처럼 이렇게 새겨 넣은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가지무늬 토기도 있더라. 이런 토기들이 청동기 시대에 사용됐다는 것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의 주거를 살펴보죠. 구릉지대의 배산임수로 칠학을 형성합니다. 자, 이것을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산이죠. 보다마나 산이란 금방 알 수 있겠죠. 산.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물이 흘러갑니다. 눈치 빠른 분은 이게 물숫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구릉지대에 여기에 집을 짓고 살죠. 아직은 대부분 다 반지하 형태입니다. 반지하 형태. 자, 구릉지대에 취락을 형성합니다. 취락은 모이다라는 뜻과 마을 낙자를 쓰겠죠. 이 낙자는 떨어질 낙자죠. 떨어질 낙자인데 마을 낙자로 쓰입니다. 이 떨어질 낙자가 마을 낙자로 쓰는 거 국어 시험에는 한 번씩 나올 수가 있겠죠. 우리 역사 시험에 나올 일도 없겠지만, 자, 아무튼 낙자가 떨어질 낙자로 쓰입니다. 그리고 또 마을 낙자로 쓰이는 경우도 아주 많다는 것. 외교구락부, 외교구락부, 구락부라 그러죠. 그런가 하면은 촌락, 그 다음 부락, 이렇게 촌락문서 이렇게 할 때 이때 이 낙자를 씁니다. 자, 그래서 이 구릉지대에 산을 등지고 하는 배산이라는 의미죠. 배산, 그리고 임수해죠. 물을 마주하고 이 말이죠. 임수로 취락을 형성하더라 이 말이죠. 따뜻하겠죠. 예, 북풍이 막 몰아칠 때, 이 산이 이 바람을 막아주죠. 아무튼 이런 배산 임수로 취락을 형성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취락 주변에는 또 외부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목책과 한우로 또 설치합니다. 한우. 목책은 나무로 만든 울타리를 이야기할 테고, 이 말이죠. 근데 이 목책이란 것이 나무로 만든 울타리는 울타리인데 서부 영화에 나오는 목장 주변에 이렇게 엉성하게 해놓은 그런 울타리는 아니겠죠. 왜? 그런 거는 외부 침입을 방어하기가 불가능하겠죠. 외부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촘촘하게, 굵직한 나무로 촘촘하게 엮어서 그 다음에 윗부분을 이렇게 뾰족하게 그리고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꽁꽁 묶어서
꽁꽁 묶어서 이것을 마을 주변에 쫙 돌아가면서 설치해 놓는 거죠. 그래야 뭔가 방어가 되겠죠. 이러한 목책을 설치하기도 하지만 또 마을 부락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막 사람들이 모여 산다면은 부락 주변에 이렇게 물길을 파는 거죠. 물길을 막 가로 한 10m 정도 깊이 폭을 해서 깊이 한 3, 4m 파놓으면은 그 물을 채워 넣어버리면은 쉽게 접근을 못 하겠죠. 이것을 뭐라 하냐면 환호랍니다. 뺑 돌아가면서 해자를 파놓은 것이 한호입니다. 한호. 이 호라는 것은 해자라는 의미죠. 해자. 해자. 자는 뭐 이런 자자 쓰나 이런 자자 쓰나 마찬가지입니다. 해자입니다. 이 해자라는 것은 평지에 있는 몽촌토성과 같은 평지에 있는 성곽 주변에 외적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길을 파놓은 것이 해자죠. 이런 데는 이제 환호라 그러죠. 환호. 그래서 목책, 나무로 만든 울타리 목책과 물길을 파서 도랑을 만들어 놓는 환호를 만들어서 외부의 침입을 대비했다는 것. 그리고 집터는 주로 장방형, 그리고 신석기 시대는 화덕이 가운데 있다면 정동기 시대는 화덕이 측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사회생활을 한번 볼까요? 이때는 잉여농산물도 생깁니다. 따라서 이 잉여농산물로 인해서 잉여농산물을 차곡차곡 쌓은 집에서는 이제 사유재산이 생기는 거죠. 그 사유재산을 가지고 농산물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제공해주고 노동력을 받거나 노동력을 이용하거나 아예 집에 데려다 놓고 일을 시키거나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바로 이제 상하 계급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동기 시대는 잉여 농산물로 인해서 농산물로 인해서 사회재산이 발생하고 또 계급이 또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계급이 발생하는 최정점에는 군장이 등장하죠. 군장이 등장하고 최초의 군장국가 고조선이도 등장합니다. 이제 무덤을 한번 살펴보죠. 무덤은 고인돌 무덤이 있습니다. 지석묘라고 했습니다. 지석묘. 과거에는 지석묘라고 했는데 이제는 보면은 고인돌까지만 쓰죠. 이 무덤은 빼버리고 중요한 것은 이건 무덤이죠. 수만 개가 우리나라에 있는데도 무덤이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저는 어떤 것이 무덤이 아닌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아무튼 무덤이 대부분 다 모두가 거의 다가 무덤이기 때문에 이건 고인돌 무덤이죠. 고창, 화순, 강화도 등지에 분포해 있고 세계적으로 분포해 있는 고인돌 무덤의 약 70%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2000년도에 등재가 됐습니다. 이걸 보면 이 부분은 위에 뚜껑 부분이라 해서 지붕 부분 해서 개석이라고 합니다. 개석. 그리고 여기는 이 개석을 지탱해주는 지석, 이렇게. 그리고 이 아래는 피장자가 여기 있겠죠. 피장자, 이렇게 있습니다. 피장자가 여기 있을 것이다. 그리고 피장자 위에도 마찬가지 뚜껑이 하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개석,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무게가 이게 지금 강화도에 있는 건데, 강화도 부근리에 있는 건데, 약 50톤 정도 된답니다. 50톤. 직접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저걸 어떻게 저렇게 올렸을까 하고 진짜 의구심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돌입니다. 50톤인데 50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몇 명이 필요할까요? 한 사람 앞에 1톤씩 옮길 수 있다면 50명이면 되겠죠. 1톤 옮길 수 있을까요? 한 사람 앞에 500kg씩 옮긴다면 100명이 필요하겠죠. 한 사람 앞에 100kg씩 옮긴다면 1000명이 필요하겠죠. 100kg 못 옮깁니다. 한 사람 앞에 50kg씩 옮긴다면 2000명이 필요하겠죠. 50kg면 지금 시중에서 팔고 있는 쌀 한 포대가 제일 큰 것이 20kg죠. 그 두 포대에다가 10kg짜리 하나 더 얹으면 50kg가 됩니다. 50kg 옮길 수 있습니다. 있지만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50kg를 옮긴다고 했을 때 이 윗부분의 돌을 옮기기 위해서는 20명이 필요합니다. 20명이 아니라 2000명이 필요합니다. 2000명이 필요하죠. 주변에서
땅도 골라줘야죠. 통나무도 깔아줘야 되죠. 그 다음에 끈도 준비해줘야 되죠. 먹을 거 준비해야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동원되겠죠. 여기서 50톤을 움직이는데 1000명이 필요하다면 이 부수적인 인원까지 다 따지면 한 2000명은 동원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2000명이라는 그 수많은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최고의 그 계급 사회에서 최고의 청점이 있는 사람이나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 고인돌 무덤은 계급 사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무덤 형태라는 것. 그 다음에 또 돌 무덤이 있습니다. 돌널 무덤이 있습니다. 돌널은 돌로 만든 석관묘라고 그러죠. 석관묘 이렇게. 그런가 하면 돌무지 무덤은 적성묘죠. 돌을 쌓아놓아서 쓰는 적성묘, 적성묘라고도 한다. 이러한 청동기 시대의 무덤 형태가 있는가 하면 청동기 시대의 원시 예술로서는 암각화가 있습니다. 암각화. 지금 교과서에는 주로 바위 그림이라고 나오는데 바위의 암각화 이렇게 쓰겠죠. 자, 암각화, 바위에 새긴 그림이죠. 지금 바위 그림이라면은 이 중요한 새겼다는 의미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술적인 용어로서는 정확한 개념이라고 할 수 없죠. 암각화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왜? 새겼으니까 지금까지 있는 거죠. 그림으로 그렸다면 외부에 노출된 천전이 방구대 암각화가 지금까지 남아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자, 울주 대곡립 방구대 암각화, 천전이 암각화, 대곡립 방구대 암각화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곡립 방구대 암각화는 주로 사슴이라든가 고래라든가 물고기라든가 동물을 많이 새겨놨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각화죠. 그런가 하면 고령 장길이 알터라든가 울주 청은전리 암각화 같은 데는 기하학적인 문양이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울주 천전리 암각화는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는 이런 기하학적 문양이 많은가 하면 아래쪽에는 한자가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 낮은 자리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어떻게 글씨를 새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형이 변화를 일으킨 건지 아무튼 완전히 낮은 자리에 글씨를 새겼는데 어떤 것은 글씨를 아주 잘 새겼습니다. 글씨를 아주 잘 쓰는 글자도 있고 뭐 잘 안 보이는 글자도 있고 이걸 학술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신라시대의 인명이었다는 거죠. 인명. 자, 이러한 원시 예술로서 암각화가 있습니다. 이제 청동기 시대도 끝났습니다. 철기 시대로 갑니다. 철기 시대는 지금도 철기 시대죠. 철제 농기구 보급합니다. 그러니까 농업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겠죠. 그렇지만 이때도 세형 동금에서 동금이 아직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태가 조금씩 달라. 과거의 비파형 동금과는 다르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세형 동금이라 해서 아주 가는 세형 이렇게 날렵하게 생긴.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 세형 동금을 만들기 위한 거푸집도 같이 발견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푸집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의 독자적인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세형 동금을 흔히 한국식 동금이라고도 합니다. 비파형 동금은 요령식 동금이라고 하죠. 자, 그런가 하면 또 거울은 청동기 시대와 다르게 이제 무늬가 아주 섬세한 잔무늬 거울을 사용합니다. 또 이 시기가 되면 초기 철기 시대가 되면 이렇게 창원 다오리 붓과 같이 이런 것이 발견됨으로 해서 문자를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유물도 발견됩니다. 또 명도전, 발량전, 오수전과 같은 중국 화폐가 이제 나오죠. 그것은 곧 중국과 교류를 했을 것이다. 발량전은 이렇게 해서 량 이렇게, 그리고 오수전은 이렇게 해서 수, 둘 다 무게 단위입니다. 무게 단위 수,
무게 단위, 량, 이 말이죠. 그러면서 화폐 단위가 된 거죠. 이 숫자는 여기 외에는 별로 쓰이지 않습니다. 무게 단위, 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과 같은 화폐가 발견됨으로 해서 중국과 교류가 활발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철기시대는 주거지라서 귀틀집이 사용되죠. 이건 지금 현재 와서 이렇게 복원을 한 건데, 귀틀집이라는 것은 귀퉁이가 틀처럼 꽉꽉 짜져 있는 것을 귀틀집이라 그러죠. 자, 목재를 이렇게 우물정자 형태로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 이 부분이 나중에 틀처럼 차곡차곡 올라가겠죠. 여기처럼 이렇게. 이것이 바로 귀틀집이고, 철기시대, 초기 철기시대가 되면 청동기 시대도 지상 가옥이 생겼겠지만 확실히 이제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초가도 사용하죠. 그 다음에 철기시대 무덤으로서는 널무덤이 있고 또 동무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동무덤은 현행교과서 8종 교과서 중에 3종은 철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3종 교과서는 신석기 시대에 사용한 무덤 양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연구 성과를 반영한 거겠죠. 어떤 책은 반영하지 않고 반영한 책은 신석기 시대로 서술하고 있다는 것. 틀렸다는 건 아니죠. 앞으로 새 교과서가 나오면 아마도 이 동무덤은 신석기 시대의 무덤 양식으로 소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하면 선서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 이제 이 땅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